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사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담배든 술이든 과식이든 미루는 습관이든 수백 번 결심했지만 수백 번 실패한 바로 그것 말이죠. 더 노력하고 더 계획하고 더 의지를 불태울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듯이 말입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변화는 싸움이 아니라 항복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역설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기면 조여들고 놓으면 풀리는 손가락 덫처럼 말이죠. 중국 전통 장난감 중에 손가락 덫이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로 엮은 작은 원통인데 양쪽 끝에 검지손가락을 넣고 빼려고 당기면 당길수록 더 조여드는 구조죠. 아이들은 처음엔 당황하면서 힘껏 당기지만 소용없고 결국 어른이 비밀을 알려줘야 합니다. 빼려면 당기지 말고 손가락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라고요. 역설적이지만 놓아주는 순간 풀리거든요. 1980년대부터 중독과 행동 변화를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도 이 손가락 덫과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뉴멕시코 대학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거든요.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그들은 점진적인 변화 사례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찾고 있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다시는 한 방울도 안 마신 사람, 담배를 끊으려고 오랫동안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끊어진 사람, 우울증에서 하루 만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왔죠. 연구팀이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기묘했어요. 변화가 일어난 순간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싸울 때가 아니라 싸움을 멈췄을 때였거든요. 통제하려던 시도를 포기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놓아버렸을 때,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알코올 회복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는 무력합니다 라고 말하죠. 통제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통제력의 부재를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1940년대 비엔나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한 정신과 의사가 이걸 치료 기법으로 발전시켰어요. 역설적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정말 미친 것처럼 들리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이거든요. 손이 떨려서 고민하는 환자한테 최대한 세게 떨어보세요 라고 시키면 떨림이 멈춥니다. 잠을 못 자서 고통받는 사람한테 절대 자지 마세요. 밤새 깨어 있으세요 라고 하면 잠이 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려고 애쓸 때 뇌는 지금 잠을 자야 해 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아직 안 잤네 라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게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요. 자려고 노력할수록 깨어있는 상태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손 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떨면 안 돼 라고 생각할수록 떨림을 더 의식하게 되고 의식할수록 더 떨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참조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변화시켜버리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 기원전 6세기 중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노자가 쓴 도덕경에 나오는 무의라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는 것, 힘을 쓰지 않고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딱딱한 것을 이긴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물은 바위를 뚫는데 힘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냥 흐를 뿐이지만 결국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불교의 집착놓기 개념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현대 심리치료가 20세기 중반에 발견한 원리를 동양 사상은 수천 년 동안 실천해왔던 거예요. 선불교의 수행법들도 전부 이 원리를 활용하거든요. 손을 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주먹을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은 오므라들죠. 하지만 쥐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냥 놓아주면 손은 자연스럽게 펴지는 겁니다. 현대 뇌과학이 드디어 이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과거를 회상
예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할 때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명상 연구들을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동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뇌의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꺼지니까 뇌가 재구성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항복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통제는 현상 유지를 의미하고 항복은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그 모든 것들 말이죠.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게으른 편이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운동을 못해. 나는 숫자에 약해. 이런 정의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됐거든요. 부모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봤는지가 전부 코드로 저장된 겁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의 자기 인식과 모순되는 정보를 제시하면 뇌는 말 그대로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싸우거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칭찬인데도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과 맞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변화가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단순히 니코틴 의존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흡연자야 라는 정체성과 싸우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의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의지력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건 운영체제는 그대로 둔 채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려는 시도예요. 작동하지 않죠. 심리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갑작스러운 변화 사례들을 보면 변화가 일어난 순간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방어하기를 멈췄을 때였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말이죠. 한 회복 사례에서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게 괜찮았어요. 정체성이 흐려지는 순간 새로운 정체성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압력이 쌓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지진에 비유하거든요. 지각판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단층선을 따라 압력이 축적되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모든 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당신이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미 압력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무너질 때마다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겉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뭔가 축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가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이 안 맞는 걸 발견한 순간이거나 아이가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진 순간이거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일 수도 있죠. 그 순간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압력이 임계점을 넘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나옵니다. 압력이 쌓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압력을 풀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지진도 그렇잖아요. 압력이 아무리 쌓여도 지각판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면 지진은 안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미끄러질 여유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꽉 붙잡고 있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포기와는 달라요. 포기는 난 안 돼 라고 무너지는 거고 항복은 나는 모르겠어 라고 놓아주는 거거든요. 포기는 패배감에서 나오지만 항복은 오히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는 건 정말 무섭거든요. 회복 사례 중 한 증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뛰어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아래에 뭐가 있는지 몰랐죠. 그냥 뛰었어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항복의 본질이에요. 통제를 놓아주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손가락 덫에서 손가락을 빼려면 일단 당기는 걸 멈춰야 해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야 하고요. 인간의 변화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당기기를 멈추는 것,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변해야 해 라는 강박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죠.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믿을까를
물어야 하거든요. 과식하는 사람은 나는 왜 계속 먹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나를 먹는 것으로 위안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을까를 봐야 합니다. 미루는 사람은 나는 왜 미룰까가 아니라 나는 왜 나를 마감을 못 지키는 사람으로 규정했을까를 질문해야 하죠. 이 질문들이 불편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체성은 스스로를 방어하니까요. 당신이 이 질문들을 던질 때 뇌는 위험해, 그만둬 라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멈춥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익숙한 자기 정의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불편함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만약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 만약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 이 습관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들은 정체성의 틀을 흔들어 놓거든요.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고 고정된 것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명상에서 하는 것처럼요. 지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네. 지금 냉장고를 열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 지금 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네. 라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막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조용히 만드는 훈련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단계는 항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내 힘으로는 못 바꿔.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문화가 자립과 통제를 최고 가치로 여기거든요. 스스로 해결해야지. 남한테 의지하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라고 배웠죠. 그래서 항복은 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항복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취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건 오히려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은 계속 나는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면서 혼자 무너지거든요. 진짜로 항복해야 할 지점은 가장 저항이 큰 곳이에요. 술 문제가 있는 사람이 회복 모임 가기를 가장 꺼리고,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담받기를 가장 회피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이 병원 가기를 가장 미루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항복은 변화의 문이지만 그 문은 당신이 가장 열고 싶지 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나옵니다. 항복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형태의 통제거든요. 나는 항복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건 이미 항복이 아닙니다. 진짜 항복은 결심이 아니라 발생하는 거예요. 압력이 충분히 쌓이고 저항이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토양을 준비하는 거죠.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모르지만 좋은 흙과 물과 햇빛을 준비할 수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의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느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10년 후 어떻게 될지를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좋은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나쁜 미래를 직시하는 거죠. 이대로 담배를 피우면 노년의 호흡기로 고생할 거야. 이대로 술을 마시면 건강이 망가질 거야. 이대로 일만 하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나를 낯선 사람으로 볼 거야처럼요. 당신을 가두고 있는 정의가 뭔지 보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중독 성향이 있어. 나는 감정 조절을 못해. 나는 사람들한테 의지하면 안 돼 같은 믿음들 말이에요.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틀이 조금씩 느슨해지거든요. 명상이든 일기든 상담이든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거리를 두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동일시가 약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로 바뀌고 결국 나는 이런 생각을 관찰하고 있어로 변하는 거죠.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도 필요해요. 변화의 순간은 항상 불편하거든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 확신이 무너질 때, 통제를 놓아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변화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함부터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해요. 찬물 샤워하기, 배고플 때 조금 더 기다리기, 하고 싶은 말 참기 같은 작은 것들로요.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항복의 연습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나는 이게 힘들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작은 항복들을 반복하면 큰 항복이 왔을 때 덜 무섭거든요. 이 모든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나서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게 항복이 일어날 거예요. 손가락 덫에서 손가락이 빠지는 것처럼요. 억지로 빼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자유로워진 걸 발견하는 겁니다. 회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그냥 알았어요. 이제 다르다는 걸요.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의 본질입니다. 점진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고 조건을 만들 수는 있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어떤 정체성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못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걸 놓았을 때 무엇이 두렵나요? 그 두려움이 바로 당신의 손가락 덫이거든요. 당길수록 조여드는 그 덫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당기기를 멈출 때입니다. 안쪽으로 밀어보세요. 놓아보세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유일한 탈출구니까요.